자, 이제 16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고 이제 우리 십자군전쟁 끝났으니까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근세사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교황권이 변화되게 되는 그 과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의 역사 다시 볼 건데 우리 카노사의 굴욕 있었죠? 뭐였어?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서 빌었어. 왜? 뭐 한다 해서? 파문해버린다 해서. 맞아, 성직자 임명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요. 과세권 분쟁이 또 터지게 됩니다. 이 과세권 분쟁은 필리프 4세라는 사람하고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이 대립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역전됐어. 이번엔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 맞아요. 황제가 더 셌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었던 필리프 4세가 자신의 패밀리들을 데리고 왔거든. 이 프랑스에는 우리 곧 배울 거지만 삼신분회 혹은 다른 말로 삼부회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얘들아, 유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유수는 잡아서 가둔다는 거예요. 오, 유수.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둔다는 거냐? 이제는 황제가 교황을 가둬놓거든요. 아비뇽에다가 가둬놔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여기에 아비뇽이라고 하는 여기는 황제의 땅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교황아, 너 앞으로 집 여기야 라고 하면서 교황을 가둬놓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아비뇽 유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무슨 시기가 벌어지냐? 교회가 얘들아 대분열하게 되는 교회의 대분열 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개판이야, 개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때 얘들아 아비뇽에다가 누굴 가뒀다 했어? 교황을 가둬버렸어. 그런데 이 교황 안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비뇽 안에서 있잖아. 교황이 선출이 하나 그러니까 된 건데 원래 로마에 또 다른 교황을 안 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뇽에도 지금 교황이 있고 로마에도 교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로마에 원래 있던 교황하고 아비뇽에 있는 교황하고 싸우니까 너네 둘 다 자를 거야 하면서 또 하나의 교황을 또 앉혔어. 교황이 몇 명이야? 3명이야. 우린 누굴 믿어야 되니? 지존? 아, 기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복잡한 시스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앉혀야 되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대분열하는 시기가 교회의 대분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설명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필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두 주에 같이 있는 비주유수예요? 그렇게 이 유수는 그 서양식 표현이고요. 우리 서양식 표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황권의 쇠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황권 쇠퇴. 자,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일단 과세권 분쟁부터 필기를 할게요. 성직자 과세권, 누가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이겼다고? 그렇지, 황제가 이겼어요. 우리 이름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필기합시다. 필리프 4세. vs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하였고 그 결과 필리프 4세인 누구? 황제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황제의 권위가 이제는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황과 황제는 서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나 교황이 털리게 됐으니까. 그게 바로 과세권 분쟁이고요. 두 번째, 아비뇽 유수 사건으로 가봅시다. 자, 유수란 잡아가둔다는 뜻. 누구를? 교황을. 이제는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황은 생활하게 되고요. 따라서 황제를 이제 더욱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을 잡아둠. 그래서 황제 아래 교황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까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황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황의 난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우리 크리스트교에서는 회의할 때 무슨 의회라고 한다고? 공의회. 우리 배웠던 의회 첫 번째, 삼위일체설 인정했었던 거.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사람들한테 참전하세요, 참전하세요. 우리의 성스러운 예루살렘이 미친놈들한테 갑니다. 그렇지,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배울 거는 콘스탄츠 공의예요. 자,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쯤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하면은 유명한 사람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 95개조 반박문? 루타오. 루팡 아니에요. 궤도 루팡.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로 시작하는 사람.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루터랑 칼뱅이 나오기 100년 전 그들과 같은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두 번째,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얀 후스. 이 후스랑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아마 너희들 처음 들어봤을 거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만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교황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당시 교황이 하는 말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드려도 너네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기 원치 않다면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벌과 죄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 엿먹어라. 그래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등장하니 이들이 사실은 이 교황한테 반기를 든 거잖아. 교황이 그래서 이들을 파문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처형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를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고 추방을 해버리고요. 후스는 화형에 처합니다. 미친 거지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 후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이 정말 쇼킹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가 돼서 불에 타 죽지만 100년 뒤에는 너네가 무시할 수 없는 백조로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죽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뒤에 루터라는 용감한 사람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과연 이 후스는
루터로 환생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던 것일까? 빠밤. 자, 그래서 아무튼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자, 그 다음에 후스를 화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게 공의회였어요. 우리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 공의회가 또 나올 건데 이 공의회는 그래서 시대 순서로 시험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클리프와 후스에 대한 당시의 사료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클리프, 콘스탄츠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선언하고 그의 모든 저술을 금서로 지정하는 바이다. 이에 위클리프의 책들은 즉각 불에 태워야만 하며 그의 시신도 신성한 땅에서 제거되도록 해야 한다. 후스, 희생당한 후스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진정한 성직자로서 모든 오류와 이단을 일관되게 혐오하였다. 보헤미아 등지에서 이단이 발흥한다고 외치는 자야말로 최악의 반역자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환권의 세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는 르네상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르네상스라는 표현은 이미 썼어요. 우리 카롤루스 대제 때는 궁정학교와 고전 연구를 하면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는데 일단 여기에 나온 르네상스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1번 르네상스의 배경인가? 개념이네요.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왜, 무엇이냐? 르네상스는 얘들아, 무슨 뜻일까? 옛날의 것을, 그게 맞아요. 재생부활이라는 개념입니다. 문예부흥기 혹은 재생.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재생부활. 이거의 뜻은 재생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재생하고 무엇을 부활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서양사에서의 문화를 공부했었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것이 고대 그리스의 이제 문화였었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그리스 문화 하면은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의 언변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물로서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배운 게 고대 그리스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되었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헬레니즘 기억나는 거? 뭐 학파 있었지. 스토아 학파, 금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도 우리가 문화를 배웠었지. 콜로세움 있었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있었고. 또 배운 거 있어, 문화?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는 다 신중심 아니었어? 성당 세우고. 그치?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동안 신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우리 세상의 중심은 인간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만 이렇게 논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거야. 이제는 누가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으로 부활하자. 그래서 나온 게 르네상스라는 개념이죠. 자, 2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가장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탈리아, 로마일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vs 북유럽 혹은 알프스 산맥 이북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각각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일단 이탈리아에 뭐가 많다고? 예술품, 문화, 유적, 유물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1번. 자, 거기 밑에다가 특징이라고 일단 적어보세요. 밑칸에다가 특징. 자, 고대에 유물들이 일단 되게 많았어요. 되게 일단 많았고, 일단 이 르네상스 자체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인문주의 혹은 인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인간 중심 사상.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밖에 없어. 칸이 너무 넓지? 두 번째, 성격을 봅시다. 성격은 사실은 이제 북유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지만 인문주의,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그런 성격이 일단 가장 강하고요. 작품이 좀 많아요. 르네상스는 요즘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이게 이탈리아야 아니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야 하고 질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대표적인 작품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모나리자라고 들어봤니? 모나리자는 뭐가 없어? 눈썹이 없어. 모나리자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도 만들어져. 우리 시는 무슨 갈래? 서정갈래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감정과 진솔한 마음을 담은 시를 서정시라고 하는데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의 서정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가 엄청난 예술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어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자, 그 다음에 보카치오라는 사람의 데카메론을 하는 그런 작품도 유명합니다. 보카치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 군주론은 지금도 읽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군주는 강해야 돼. 군주는 힘이 있어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책이고요. 나중에 그게 실제로 실현될 거야. 언제? 절대왕정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정군사국가라고 바꿔서 이번에 부르게 됐어요. 아, 그만 좀 바꿨으면. 리을. 그래서 이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었죠. 네, 마지막 미켈란젤로가. 뭐 천지창조 이런 거 들어봤죠? 예. 맞아요. 그러한 작품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1번 특징.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황 비판이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을 비판하는 목적, 교회 비판하는 목적이 제일 컸고요. 2번 성격.
아, 성격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 정승재 선생님 맨날 성격이 이상해, 성격이. 아, 너무 나 진짜 내 롤 모델이야. 너무 재밌어, 수업이. 자, 그다음 성격. 비판적 성격. 그다음에 풍자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크리스트교 사회였다, 중세였다, 목 잘려요. 날아가요. 하늘로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기억. 에라스미스. 우신예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 개. 교황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상세계가 있어요. 이상세계. 이 당시에 이상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건데 맞아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윤리와 사상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다룰 거라서 패스. 이상세계론이 되게 재밌어요. 다음 디귿.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래서 나 디스토피아가 좋아. 돈키호테.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알고 있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햄릿 이런 작품들도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까지 다 봤고요. 마저 네 문제만 풀고 집 갈게요. 자, 다 썼어? 자, 문제 5번.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레오 3세 성하께서는 가를 또 하나의 황제로 세우셔서 그 난국을 한 번에 타개하는 기적을 보이셨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웠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 위에를 좀 읽어보자면 교황 성하가 겪으셨던 순환을 기억하시나요? 성하께서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시는 길에 로마 귀족들의 습격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부에 대한 황제의 간섭도 받으셨죠. 그때 성하께서는 보호자가 필요하셨지요. 레오 3세가 황제로 임명을 해줬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 카롤루스 대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클카 피카. 이 사람은 피핀이고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겼다. 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라는 거는 우리 이후에 아비뇽 유수 때니까 시대가 아예 다릅니다.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누구? 아니에요. 국교. 테오도시우스 황제였었죠. 그 다음에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슬람 몰아냈던 거 누구? 카롤루스 마르텔 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궁정학교를 세워서 고전연구를 후원하였다. 카롤루스 르네상스니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은 이탈리아의 산티 콰르토 코로나티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화로 가가 실베스 이거 발음 연습하는 거야? 인물로 알려진 가보다 교황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거밖에 없네. 크리스토교를 공인한 인물로 알려진 가. 참 길어. 이 사람 공인한 거니까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었다. 처음 왕조를 연 거니까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름스 협약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거 프랑크 왕국이 분열해서 어? 아니야. 그럼 메르센 조약이랑 베르댕 조약이고 이 보름스 협약은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이 갖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건 하인리 5세 때 이뤄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르몬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이거 우르바누스 2세 오늘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있겠지요. 그 다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 밑줄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중요한 거 요한네스 피렌체에 다 필요 없어요.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라고 좋네. 그러면 교회가 대분열하는 시기겠지. 이 시기에 있었던 정의로운 인물 2명 누구?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시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낭트 칙령이 공포되었다. 우리 이거는 나중에 종교 개혁할 때 나오는 부분이라서 종교 개혁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카노사의 굴욕이 뭐야? 한우사가서 싹싹 오싹싹 빈 거. 그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낭트 칙령 있을 당시에 종교 개혁 당시에 루터파 인정하는 내용이야. 위클리프가 교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상 파기령 내린 거는 우리 교회 동서분열 할 때 얘기고요. 그 다음 8번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모를 방어하는 산중의 성벽이었다. 아시아와의 교차점에 위치한 가가 약 1000년 동안 제국의 수도로 기능했다.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겠네요. 오케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있었던 사실 뭐가 있었겠어? 우리 십자군 전쟁 때 점령당했어요. 그렇지 여기 점령하고 난리 치고 했었던 게 나오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차 십자군을 약탈하였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정확한 지역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숙제는 뭐냐면 오답노트는 같이 풀었으니까 없고요. 이슬람사 다음 주에 나갈 건데 이번에 나갈 건데 이슬람사 아시리아부터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 배운 거 그거 연표 정리 빈 정리 노트에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봐요.